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성모병원TV의 김호정입니다. 혹시 흑색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단순한 점으로 오해하기 쉬운 흑색종은 만약에 방치하게 된다면 위험한 피부암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서울 성모병원 성형외과 문석호 교수님과 함께 흑색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앞서서 흑색종을 사람들이 종종 점으로 오해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흑색종이란 질환은 정확히 어떤 질환입니까? 흑색종은 피부에 있는 여러 세포 중에 이제 하나인 멜라닌 세포에서 발생하는 암 중 하나입니다. 여러 종류의 피부암들 중에 예후가 가장 나쁜 그런 피부암이라고 볼 수 있고요. 국내 통계에 따르면 10만 명당 3명 정도로 발병률이 되게 낮긴 한데, 2020년도 보고에 따르면 그 5년 전에 비해서 발생률이 40% 이상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만큼 흑색종에 대한 중요도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예후가 가장 안 좋은 피부암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피부암이랑 비교했을 때 더 위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다른 피부암들에 비해서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다른 피부암들은 보통 진행 속도가 좀 상대적으로 느리고 전이나 재발이 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반면에, 흑색종은 질환이 진행되기 시작하면은 되게 빠르게 주변으로 침윤하고 전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피부암들에 비해서 예후가 굉장히 안 좋은 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피부암에 비해서 좀 전이가 빠르게 진행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흑색종 안에서도 단계별로 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흑색종은 우선 병기를 나눌 때 이게 얼마나 깊이까지 들어가 있는지, 얼마나 깊이 침윤했는지, 그리고 이제는 림프절에 전이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병기를 나누고 그 예후가 많이 달라지는데요. 특히 병변이 얼마나 깊이 들어갔냐는 환자의 예후를 판단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보통 국소 림프절 전이가 없는 경우에는 1, 2기, 있는 경우에는 3기 또는 원격 전이가 있는 경우는 4기로 판단하는데요. 한국인 예후에 따른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대략적으로 1기의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95% 이상으로 양호한 반면에 2기는 70% 전후, 3기에서는 50% 전후로 굉장히 낮아지기 시작하고, 어떤 연구에 따르면 4기의 경우에는 원격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0%로 보고될 정도로 굉장히 예후가 안 좋아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따라서 이 질환은 흑색종은 조기에 발견해서 진단과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흑색종이 조기에 발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생존율이 좀 높아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전에는 점이 있더라도 그냥 점이구나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이 커지거나 튀어나오고 궤양이 발생하고 출혈이 발생하고 뒤늦게 병원에 왔을 때 이미 질환이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온 경우가 많아서, 그때는 치료에 대한 경과와 예후가 좋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뭐 언론이나 여러 매체, 우리 광고나 뉴스 등을 통해서 점도 암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굉장히 많이 퍼졌어요. 그러면서 환자분들이 일찍 병원에 와서 이 점이 암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면서 질환 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해서 치료를 시작하고, 그에 따라서 예후가 매우 좋아졌습니다. 물론 수술 방법이나 치료 방법, 특히 방사선 치료나 면역항암 치료 등의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발전한 것도 큰 개선에 영향이 미친 것 같습니다. 우리 몸에 만약에 점이 있다면 스스로 좀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흑색종이 특별하게 더 잘 생기는 유형이 있는 건가요? 흑색종의 원인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보통 자외선 노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서양에 비해서 햇빛에 대한 노출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서양의 환자들의 경우에는 흑색종의 대부분의 원인들이 이제 자외선 노출이 많은 반면에,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다른 원인들이 많습니다. 외상이나 아니면 가족력, 유전, 면역 저하 질환이나 면역 억제 환자에서 발생한다는 보고들이 있지만, 실제로 대규모 연구에서는 그 인과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쳤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 흑색종 환자가 있다고 해서 나는 흑색종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이건 흑색종이다,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외선이나 외상이나 가족력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흑색종이 신체 안에서도 보통 어떤 부위에 많이 발생을 합니까? 흑색종은 멜라닌 세포가 있는 곳이면 몸 전체 어디든 발생할 수 있는데요. 자외선의 노출이 많은 이제 피부 외에도 이제는 구강, 입안이나 코 안에 있는 점막, 그리고 안구에 있는 결막, 드물게는 생식기나 위나 장, 점막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더 찾기가 힘든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피부에 있는 흑색종의 경우에는 좀 일찍 진단돼서
조기에 내원해서 진단하고 치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히려 비강이나 뭐 구강 그리고 생식기나 위장내, 장내에 있는 점막에서 발생한 흑색종의 경우에는 뒤늦게 발견되면서 치료의 경과가 좀 더 늦어지거나 힘들어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서양에서는 주로 자외선 노출이 많은 그런 피부에서 발생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손발톱이나 손가락이나 발 이렇게 자외선 노출과 상관이 없는 부위, 연관성이 좀 떨어지는 부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손발톱에도 흑색종이 생긴다는 거는 저도 처음 들은 이야기인데 결국에는 처음에는 좀 점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저희가 어떻게 형태를 구분하면 됩니까? 우선은 피부에 있는 흑색종의 경우에는 다른 피부암들하고 이제는 구분이 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점이 있어서 내원하셨을 때 이것이 실제로 흑색종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1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야 되는데 저희가 보통 A, B, C, D 그리고 E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A, B, C, D, E에 포함이 되면은 흑색종의 가능성이 좀 더 증가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A는 에이시메트리, 그래서 비대칭성을 보여서 세속성 병변이 양쪽이 대칭적이지 않고 한쪽은 튀어나와 있거나 한쪽이 덜 들어있거나 덜 나와 있거나 이런 차이점이 있고요. B는 보더 이레귤러리티라고 해서 이제 점의 경계, 색소성 병변의 경계가 명확하게 있지 않고 삐죽삐죽 튀어나왔거나 푹푹 들어갔거나 이런 차이점이 좀 있는 경우가 있고요. C의 경우에는 칼라, 그래서 색깔이 단순히 하나의 뭐 푸른색이나 검정색이나 이렇지 않고 검정색이나 갈색, 흰색, 푸른색 등이 여러 개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요. D는 다이아미터, 직경이 6mm 이상인 경우, 그 E는 이볼루션, 그래서 기존에 있던 점이 뭐 크기가 증가하거나 모양이 바뀌거나 색이 바뀌거나 이렇게 변하는 경우를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B, C, D, E 중에 뭐 하나가 걸렸다고 해서 이건 흑색종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이런 흑색성 병변에는 흑색종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기 때문에 병원에서 이제 환자분들이 내원하셨을 때 보고 이거는 조직 검사를 시행해야 된다 그런 판단을 좀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환자분들도 그런 증상이 있을 때 좀 더 의심이 돼서 내원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점과 흑색종이 완전히 다른 건데 이렇게 점이었던 게 흑색종으로 변할 수도 있는 건가요? 변할 수 있습니다. 변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을 만나거나 뭐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는 기존의 점이 이제는 흑색종으로 변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병변이 발생하고 새로운 흑색종 병변이 발생하는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점이 있다고 해서 이게 흑색종이 될 수 있다라는 걱정을 너무 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흑색종에 대한 전환성 병변 몇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흑색종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높진 않은데 이제 선천성 거대 멜라노닌 세포성 모반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출생 시부터 몸에 커다란 점이 있고 이 점이 성인이 됐을 때 대략 직경이 20cm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됐을 때는 선천성 거대 멜라닌 세포성 모반이라고 진단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향후에 평생 동안에 흑색종으로 변할 가능성이 5에서 18% 정도로 꽤 높은 확률로 변형될 수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자가 흑색종이 의심돼서 병원에 온다면 어떤 방법으로 진단을 하는 겁니까? 흑색종이 의심돼서 내원하신 경우에는 보통 유관 검사로 아까 말씀드렸던 A, B, C, D, E 여부를 확인하고 피부 확대경으로 피부 형변을 좀 더 확대해서 면밀히 관찰하는 것도 있지만 진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 검사입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를 통해 진단해야 되기 때문에 색소성 병변의 일부를 또는 전체를 채취해서 병리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해야 합니다. 흑색종이 다른 피부암들에 비해서 진단하기가 쉽지가 않은 경우가 많아서 피부 병리를 전문으로 하는 병리과 교수님들의 판독이 필요한 경우가 꽤 많습니다. 네, 환자들 경우에 병원을 왔을 때 조직 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들으면 좀 무서운 경우가 많은데 조직 검사를 하게 된 후 어떤 경우에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한 건가요? 우선 조직 검사를 통해서 흑색종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 진단된 환자분에 대해서 수술이 가능한지 어디에 퍼져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검사를 진행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병변 주변에 MRI를 촬영하는데요. 그 MRI는 병변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이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주변에 위성병변이라고 해서 다른 병변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고요. 또 완전 절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완전 절제를 하려면 주변에 있는 뼈나 아니면 주요 구조물들이 어디에 위치되어 있고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수술 시에 이 구조물들을 보존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이 여부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제 국소 림프절 전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CT를 보통 촬영하는 거가 많고요. 그다음에 전이 여부를 보기 위해서 우선 전신을 볼 수 있는 PET-CT를 촬영하고 특히 주요 전이 장기인 폐나 뇌 CT나 MRI를 촬영해서 전이 여부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의심되는 부위나 필요한 부위에 추가 영상 검사를 하거나 뼈의 전이 여부를 보기 위한 뼈 스캔 검사를 시행할 수도 있고요. 여러 검사를 통해서 전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전이가 없을 경우에는 우선 수술적인 치료를 시행하게 되기 때문에
수술이 필요하지만 전이가 돼 있을 경우에는 이 수술이 가능한지, 수술하고 나서 추가적인 방사선 치료나 아니면 면역 항암 치료를 시행할지, 전신 치료를 어떻게 시행할지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우게 됩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걸쳐서 수술을 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신다 말씀해 주셨는데 수술을 진행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흑색종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것은 병변을 최대한 수술적으로 절제하는 게 필요하고요. 이런 피부의 악성 종양을 수술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스 수술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광범위 절제 수술이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모스 수술의 경우에는 병변의 주변에 있는 정상 피부를 최소한으로 포함해서 절제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광범위 절제 수술은 흑색종의 경우에는 침입된 깊이에 따라서 병변이 있을 때 주변의 정상 피부를 1cm에서 2cm가량을 여유를 두고 잘라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모스 수술은 주변의 조직을 최소한 남기기 때문에 얼굴이나 이렇게 좀 중요한 부분에서는 좀 더 효과적이고 광범위 절제술은 좀 더 안전하게 완전히 절제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스 수술과 광범위 절제술의 차이점은 무엇보다 모스 수술 중에는 병리 검사를 통해서 잘라낸 조직 경계에 암세포가 남아있는지를 확인한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광범위 절제술을 할 때도 잘라낸 조직 주변에 암세포가 남아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병리 검사를 확인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두 수술 간의 차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조직을 남기냐. 따라서 얼굴 같은 부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미용적인 걸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자르는 시도를 하는 게 중요하지만 다른 부위에서는 이제는 특히 침윤성 흑색종의 경우에는 좀 더 완전 절제를 광범위하게 절제하는 것을 많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재건술도 있다고 들었는데 재건술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모습 그대로 복원하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재건술은 어떤 때 필요합니까? 과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흔하게 발생하는 손발톱이나 발의 흑색종 경우에는 병변을 절제하고 나서 봉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뼈나 이런 주요 구조물들이 노출되면은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절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즘에는 유리피판술이라는 수술이 되게 대중화되면서 손발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서 보존이 가능하고요. 뭐 손발톱이나 손가락, 발가락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좀 다르지만 뼈까지 침범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자르지 않고 보존하여서 수술하는 경우가 많고요. 만약에 침범해 있을 경우에는 손가락 같은 경우는 절단하고 나서 발가락을 손가락에 이제 이식을 해서 뭐 모양이나 기능을 갖다가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는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유리피판술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수술입니까? 유리피판술이 이제는 결손 부위가 있을 때 이걸 봉합 못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위를 갖다가 이제 내 몸에 있는 다른 조직을 뭐 허벅지, 뭐 등, 사타구니 여러 부위에 있는 조직을 혈관과 함께 채취합니다. 채취한 조직을 이제 결손부에 있는 동맥과 정맥에 연결해 줌으로써 피가 들어갔다 나오게 해서 이 어느 정도 두께가 있는 조직이 그 부위에 생존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인데요. 특히 발 같은 경우는 뭐 걸어야 되는데 걸을 때 바닥이 충분한 두꺼운 조직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걸으면서 쉽게 뼈와 맞다고 해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고요. 피부가 아무래도 얇고 약하기 때문에 걸으면서 궤양이 발생해서 문제가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발 부위 제거는 특히 유리피판술이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이 수술이 되게 어렵다고 많이 생각을 했지만 요즘은 미세수술을 전문하는 의사들은 대부분 다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대중화된 수술이어서 특히 피부에 발생하는 흑색종의 경우나 아니면 다른 피부암에서도 절단을 하지 않고 유지를 보존을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대안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병원에서도 실제로 최근 10년간 뭐 손발에 흑색종으로 절단한 경우는 없었고요. 따라서 흑색종에 대한 수술을 할 때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병원을 선택하거나 이제는 의료진을 선택할 때 미세 재건이 가능한 의료진을 찾거나 미세 재건이 가능한 의료진하고 원활하게 협진이 되는 그런 병원을 선택한 것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서 교수님께서 흑색종은 림프절 전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검사와 또 어떤 치료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흑색종이 다른 피부암 수술하고 다른 점은 이제 감시 림프절이라고 해서 이 병변 부위에서 가장 먼저 도달하는 림프절이 어딘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흑색종이 특징적으로 다른 암들에 비해서 림프관이나 림프절을 통해서 전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림프절 전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전이 여부가 흑색종의 예후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술하는 날 뭐 아침에 수술 전에 병변 부위에 방사선 동위 연소로 주사를 맞아서 핵의학 검사를 통해서 이 부위에서 림프절이 가장 먼저 도달하는 데가 어딘지 감시 림프절, 관문 림프절이라 불리는데 그것이 어딘지 대략적으로 확인을 하고요. 수술 중에 그 림프절에 대해서 채취를 해서 조직 검사를 보냅니다. 여기서 전이가 있다 없다를 갖다 우선 확인해야 되고요. 전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주변에 있는 림프절을 모두 다 절제한 것을 추천하고요. 전이가 없을 경우에는 이 주변에 있는 림프절을 청소하더라도 이 예후에 치료 경과에 그리고 예후에 영향이 없다고 이미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추가적인 림프절에 대한 수술하지 않고 경과관찰을 보게 하게 됩니다. 최근에 NCCN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이 암에 대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컨센서스를 이루는 그런 가이드라인에서는 감시 림프절 생검술을 시행하지 않거나 시행해서 전이가 나왔을 때 전절제술을 하는 게 예후에 의미가 없다. 그래서 추천하지 않는 쪽으로 좀 흐르고 있긴 합니다. 근데 외국의 경우에는 면역항암제 치료를 이제는 흑색종의 2기에서도 좀 조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급여 체계가 굉장히 좀 까다로워서 면역항암제를 좀 사용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현실과는 좀 안 맞다고 판단해서 보통 감시 림프절 생검술에서 전이가 나올 경우에는 전절제술을 하는 것을 아직도 트렌드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수술을 잘 마치고 나서 그 이후가 또 될 것 같은데 수술 이후에 추가적인 치료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만약에 이 병변을 갖다가 완전히 절제하지 못할 경우 뭐 주요 구조물이 있거나 여러 가지 원인들에서 완전히 절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림프절 전이가 있을 때 림프절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림프절 2개 이상의 전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부위에 대한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고요. 흑색종의 항암 치료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항암 치료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면역 항암 치료라는 것을 받게 되는데 일부 연구에서는 2기 이상의 흑색종에서는 병변의 재발이나 진행을 지연시킨다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에서는 좀 비교적 조기에도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원격 전이가 있는 4기 이상의 흑색종에서만 면역 항암 치료가 급여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기의 경우에는 면역 항암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고가의 돈을 본인이 지불하고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면역 항암 치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암 치료하고 좀 다르고요. 이제 항암 치료에서 흔히 보이는 이제 탈모나 구토, 구역 뭐 이런 증상들은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아무래도 면역 체계를 건들기 때문에 면역 관련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흑색종이 없는 게 제일 좋지만 흑색종을 예방을 하려면 평소에 우리가 어떤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어떤 관리를 해야 도움이 될까요? 흑색종의 가장 큰 원인은 자외선 노출이라고 했잖아요. 결국은 자외선 노출을 피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는데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는 또 자외선 노출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자외선 노출을 막기 위해서 선크림을 열심히 바르거나 이게 정확한 예방이라고 얘기하기 힘들고요. 예방도 중요하지만 계속 강조했듯이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내 몸에 색소성 병변이 생겼거나 있는데 A, B, C, D, E에 좀 부합해서 의심이 된다. 이럴 경우에는 전문 의료진을 만나서 진료 후에 필요하면 조직 검사를 하고 필요하면 추가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흑색종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제가 학생 때 배웠을 때만 해도 흑색종은 5년 성장률이 50%도 안 되고 진단되면 손가락, 발가락, 발, 절단을 해야 된다 이런 질환으로 배웠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 이유는 수술 기술도 발달하고 면역항암 치료, 그리고 방사선 치료도 발전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제는 인식의 변화를 통해서 조기 진단이 활발하게 된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기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은 수술만 받고도 추가적인 면역항암 치료 없이 주기적인 정기 관찰만으로도 완치 5년을 지내시는 경우도 많고요. 병이 진행된 후에도 적절한 수술을 받고 요즘은 항암 치료제가 많이 발달되고 있기 때문에 면역항암 치료를 받으면은 손발 절단 안 하고도 완치 및 생존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증상이 의심되면은 병원을 내원해서 진료를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완치를 얻을 수도 있고 소중한 손발을 보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삶의 질도 훨씬 더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의심되면 병원에 빨리 오시고요. 진단이 되면은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흑색종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던 부분을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위험한 질환이지만 교수님께서 진단 방법과 치료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의를 만나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